르네상스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요, 르네상스는 그냥 멋진 예술작품이 짠! 하고 나타난 시대 그 이상이에요. 이건 인류가 스스로를 완전히 뭐라고 할까 재창조한 거대한 혁명이었거든요. 거의 1000년 동안 하늘의 신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거울을 보듯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을까요? 이 엄청난 변화,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진 시대, 바로 암흑기라고 불리죠. 도대체 뭐가 이 길고 깊은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답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자, 르네상스가 재탄생,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세상이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모든 것이 신에게 집중됐던 시대, 바로 중세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럽 사람들의 삶은 교회가 말 그대로 모든 걸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의 세상이었어요. 모든 권위는 당연히 교회에서 나왔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힘들고 짧은 일종의 대기 시간 같은 거였죠. 영원한 다음 생을 잘 준비하기 위한 과정, 딱 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예술이나 지식 같은 것들도 전부 신을 향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혹시 중세 그림들 보면 왜 이렇게 좀 밋밋하고 현실감이 없을까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그게요,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너무 사실적이고 막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그림 구경하느라 신에 대한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현실감을 싹 빼버린 거죠. 하지만 이렇게 견고했던 천년의 리듬을 그냥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끔찍한 재앙이 유럽 대륙을 덮칩니다. 바로 대역병, 흑사병이었죠. 최대 60%.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유럽 인구의 비율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냥 내 주변 사람 10명 중에 6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1000년을 굳건히 지탱해온 믿음의 탑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아니, 기도가 병을 막아주지 못하잖아. 심지어 우리를 이끌던 성직자들까지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럼 우린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거지? 이런 절망적인 질문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맹목적이었던 신앙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건 엄청난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 거대한 믿음의 공백 속에서요,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신이 아니라 땅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인간을 다시 돌아보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재탄생을 의미하는 르네상스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핵심, 그 심장에는 바로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신에 대한 얘기는 좀 접어두고 우리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창의성 이런 것들에 집중하자는 철학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 짠나고 새로 나온 게 아니고요. 까맣게 잊혔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생각들을 다시 발견하고 와, 이때는 인간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하면서 부활시킨 거였죠. 근데 왜 하필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이탈리아였을까요? 여기에는 진짜 완벽한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선 지중해 무역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도시들이 많았어요. 피렌체나 베네치아처럼요. 그리고 길거리만 나가도 옛날 로마 제국 유적들이 널려 있었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귀한 책들을 잔뜩 들고 이탈리아로 망명을 온 겁니다. 말 그대로 르네상스가 꽃피기 위한 최적의 땅이었던 거죠. 자, 드디어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예술, 과학, 기술,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창의성이란 게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쇄술이 등장해서 지식 전파의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고요.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통해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곧이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00년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가히 혁명의 시대라고 할 만하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다시 발견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기준이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인간과 자연을 제대로 아주 깊숙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니까요. 학문 사이의 경계가 막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술이 과학이 되고 과학이 예술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인체 해부도는 과학 공부였지만 그 결과물은 예술이었고요. 비행 기계를 설계하는 건 공학이었지만 그 모든 탐구 과정 자체가 예술 활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사람, 우리가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좀 보세요. 화가이면서 조각가, 건축가, 과학자, 심지어 발명가이기까지 했죠. 말 그대로 인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분야는 역시 예술이었습니다.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의 평면적인 중세 그림과 오른쪽의 입체감이 살아있는 르네상스 그림. 완전 다르죠? 르네상스 화가들은 원근법 같은 수학적인 원리를 그림에 적용해서 캔버스 위에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3차원 공간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주인공은 더 이상 신이나 성인이 아니었어요. 감정을 느끼고 살아 숨쉬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 르네상스는 그냥 박물관에 걸려있는 오래된 그림, 그게 전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르네상스가 남긴 유산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의 기초를 만들었으니까요. 르네상스가 쏘아올린 질문하는 정신이요. 이게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르네상스가 개인을 세상의 중심에 딱 놓으니까요. 두 번째, 이걸 본 종교개혁이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죠. 세 번째, 그러자 과학혁명이 세상은 신의 뜻이 아니라 과학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면서 경험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걸 이어받은 계몽주의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르네상스였던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르네상스는 그냥 과거의 한 시대가 아니에요. 신의 시대였던 중세와 인간의 시대인 현대를 이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다리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 사고방식, 시장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 시대에 있다는 거죠. 르네상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인간은 정해진 운명에 그저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강력한 믿음. 그렇다면 5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